근데 지금 서유럽이 저렇게 이제 단합을 하겠다. 뭐 미국이 이제 막 야단쳐가지고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들 이제 단합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 하니까 그게 과연 오이가 순식간에 오지는 않겠다. 서유럽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수준까지는 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작은 나라에 전쟁도 하면서 완제품보다는 이제 전자장비나 이렇게 센서 이런 쪽으로 아주 작은 물건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린 전차도 생산하고 전투기까지 생산한 아주 종합적인 그 방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이스라엘 정도는 좀 건너뛸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또 이제 언론을 또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양대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HD 현대하고 하나오션. 근데 하나오션 쪽은 미국에 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진출은 뭐 얘기하는데 이 반대로 HD 현대는 트럼프의 속임수다. 우린 못한다. HD 현대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유인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망이 미국의 본토 진출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MRO 얘기하는데 MRO는 이제 이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워낙 우리가 정비를 빨리 해주니까 그건 맡기죠. 근데 지금 너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떼돈 버는 걸로 얘기도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HD 현대나 하나오션의 실제 방산 분야 특수전사업부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남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편집자께서 2024, 2025 한국군 무기연감 이게 매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책도 내신 것만큼 한국 무기, 전 세계 무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칼라로 지금 되어 있는 책인데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 일단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가 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게 하죠. 우리 모두가 어쨌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무기는 이 책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있나요? 핵무기는 이제 전략무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갖고 있지를 않죠. 전술 무기만 이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배후에 미국이 이제 지구상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별도로 대한민국 군의 어떤 좀 유사시에 소위 이제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상대방을 타격하고 버틸 수 있는 재래식 기준의 전쟁에 의해서 그건 이제 공군력이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지금 뭐 오랜 기간 10년 이상 한미 연합 공군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 소위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여러 차례 미국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항공 전력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아주 막 파괴력이 대단한 거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한반도에도 적용돼가지고 이게 불시에 뭐 암살하듯이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가서 어떤 주석공을 파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하에 숨어 있어도 그걸 다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그 뭐 지금도 영상 뭐 찾아보시면은 건물이 그냥 한 방에다 무너지는 그러한 전력을 대한민국 공군과 미군의 공군, 해군, 해병대, 항공전력이 항상 연합전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대로 북한에서는 이제 좀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전에 자기들이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자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테스트를 해요. 들어오지 마라.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반격할 능력이 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이 미사일들이 이렇게 많다. 종류가 다종다양하다. 서로 시속 게임. 한쪽에서 하면 또 우리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근데 최근에 작년에는 진짜 저도 이렇게 카운팅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훈련을 우리가 했어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야, 이게 먼저 정부보다 더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폭격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도 있구나. 똑같은 전투기에 똑같은 폭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유사시에는 또 미국이 그 탄약을 이제 항공폭탄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 야, 이 파괴력이 어마무시하구나. 어떻게 보면 해군과 공군과 육군 세 개가 크게 있는데 가장 크게 압도하는 게 아무래도 공군인가 봐요. 예, 공군력인데,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기분상으로 이제 안심, 우리도 견제력을 일단 가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기분이 이렇게 상승하는 판단이. 근데 최근에 좀 아쉬운 일이 있었죠. 오폭. 네, 훈련하다가 폭탄을 민간 지역에다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종사들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저희 세대나 뭐 저희 가까운 세대들은 상당히 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정신 자세가 참 이렇게 잘 돼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조종사들은 좀 그게 뭐 부족한 건가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게 넘쳐다 못해? 그런 사고도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걸 한국의 공군도 있지만 현무5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무5 위력은 어느 정도 되고 현무5가 세계 최대 재래식 무기인 건가? 아무래도 이런 책까지 내셨으니까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요. 작년 이제 국고에 날 때 공개를 이제 갑자기 이제 했어요. 많이 공개했죠. 예.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제 우리 주변에 뭐 매니아분들이나 평론가들은 그게 뭐 상당히 뭐 대단한 거다. 그리고 상세한 게 아직 알려진 게 없다고 이제 하는데 저는 아쉬운 게 아니 재래식 탄도 아무리 뭐 탄두가 뭐 9톤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거 뭐 다른 지역에다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주석궁 소위 이제 지휘센터 딱 그 하나만 노리고 뚫고 들어가게끔 진짜 벙커버스터가 되는 건가요? 근데 말로는 9톤이라고 하는데 글쎄 써봐야 알죠.
모든 물건은 이 무기는 써봐야 합니다. 그전에는 과장된 것도 많고 또 실전에 사용했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은 나왔는데 이거를 양산 배치를 작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공개가 그러면 대량 양산 배치를 해야만 실제 위력을 갖추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초기 단계 소위 부대를 따로 편성해서 이제 만들어서 배치하는 거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러면 그 무기를 통해서 견제력을 가지려면 향후 몇 년, 2, 3년 최소 빨라도 지나야만 확실한 견제력을 갖겠다. 소위 뚫고 다단계를 뚫고 들어가는 이제 소위 탄두 위력을 갖고 있다 하는데 이 보안 어떤 테스트 실험이 더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일단 사정거리가 중거리 아니면 중거리, IRBM, MRBM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항상 그 핵무기 경쟁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그 정도로 이제 멀리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뭐 5,000km까지 날아간다 하는데 연료 문제로 생각하면은 또 탄두가 줄여야 돼요. 5,000km까지 보내려면은. 그러면 그 부분은 중국의 저 내륙 지역까지. 중국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긴장 상태가 돼서 만약 전쟁한다면 이제 중국의 내륙 지역까지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 그 핵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이제 5,500에서 5,500까지 하면은 탄두가 작아져요. 비례해서. 근데 딱 북한의 주석국만 생각하고 뭐 대략 평양 쪽만 생각하면은 뭐 한 300km 정도 하면은 탄두 9톤짜리 실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사실 우리나라가 핵무파이브를 뭐 다른 나라에 쏠 일은 사실상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에 쏠 일은 그렇게 없다고는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긴 하니까. 저희 뭐 디펜스 타임즈의 내부에 이제 뭐 글 쓰신 분들 얘기로는 뭐 이게 일단은 중국까지 생각한 것 같다는 얘기 있었어요. 중국의 내륙지, 뭐 내몽고 지역인가, 저 깊숙이. 양안 전쟁 이슈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하면은 어떤 견제력으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중국 상대로 두 개 지역 나라. 북한과 뭐 중국만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나왔죠. 한국에서 얘기하는 초강력 계무 미사일 가진 이 핵무5가 핵무기도 대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과장된 건가요?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최대 극한치에 재래식 무기를 이제 보유하기 시작했다. 핵무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탄두가 붙어있면은 이게 엄청난 파괴력이다. 이거 몇 개 터트리면 핵무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장 좋은 사례가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또 이제 휴전을 깨고서 하마스 지역을 폭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유튜브에서도 아니면 뉴스 클립에서도 그 장면에 이제 몇 배는 되겠죠. 이 파괴력이 터지는 게 연쇄 반응하는 이제 핵무기 같은 거 원자폭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빵 터지고 넓게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위력은 이제 순식간의 위력은 대단하다. 근데 뭐 저기는 없죠. 방사능 같은 거 낚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뭐 아주 최대치의 무기라고 할 수는 있죠. 자, K방산 인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2022년 그 7월 달에 이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9월 달에 보통 계약을 이제 해요. 폴란드. 그리고 실제 대박이 터졌다는 거는 폴란드지 나머지 나라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 수출하는 수준이에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그 전에도 수출이 이제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몰아서 옵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물건을 살 테니까 다 제공하고 계약을 단계별로 맺자고 한 건 폴란드가 사실상 처음이에요. 대량 발주가 마치 그 냉전 시절 때처럼 확 한 번에 많이 사겠다는.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 매체에서 주변국 유수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그 이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수주 발주가 수주다 이렇게 받는 게 그런 걸 다 갖다 껴놓고 유수로 이제 부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방선이 전 세계적으로 뭐 아주 많은 수십 개국의 나라에 나가는 것처럼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계속 완성해야 되는 것도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이제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계약이 다 그걸 먹어야만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는 이제 단계별로 다단계로 가기 때문에 2030년도 정도는 돼야만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벌었다. 그 특정 국가를 상대로. 근데 이제 그 전에 부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도 좀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실적을 다 합하면은 이제 K방산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성장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물건 종류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기라고 하지만 물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물건을 또 미리 만들고 있어야 돼요. 개발. 그러니까 일반 시장 경제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이번 것만 잘 된다고 여기에 만족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다음 물건이 뭘까 했더니 이제 지금 이제 자주포가 K9A1 기준인데 현재 자주포 폴란드에 뭐 다른 나라 이제 뭐 옛날 동유럽에도 판매되는 거 뭐 이집트도 그렇고 그 다음 버전이 이제 발전 버전이 K9A2 그다음에 A3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예정대로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이렇게 그 그래프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팔리는 무기. 그게 이제 K9 시리즈, 자주포 시리즈예요. 그게 첫 번째고 후속 물건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차, K2 흡혈연차. 이것도 이제 폴란드에서 나머지 이제 뭐 620대 플러스 180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180대는 조만간 계약을 또 한다 하고 2차 계약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후속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전차가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은 소수 정예하던 전차 시대로 가기 때문에 K2 A1, 흡혈전차 개량용이죠. 그걸 지금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내수, 우리 육군이 또 사줘야 되는 그 과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개량용 전차가 준비는 되고 있고, 다음 물건이죠. 판매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투기.
전투기는 이제 폴란드의 F-50이 지금 48대 계약돼서 지금 12대는 인도가 됐고 나머지 36대가 개량용으로 조만간 내년부터 이제 인도가 될 건데 그거 끝나면은 다음 물건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KF-11 보라매 전투기 이것이 이제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물건들은 뭐 대표적으로 자주포, 전차, 전투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이어져야 돼요. 수출 시장에서 다들 선택을 이제 하겠다. 이거는 도입을 하겠다 하면은 이 K방선은 2030년대에도 잘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마조마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많죠. 국내 언론사들이 소위 온라인상의 언론사들이 자기들 클릭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좀 과대 포장하는 기사가 너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면서 접하면서 이제 걸러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죠. K9 자주포 굉장히 인기 많은데 이렇게 K9 자주포 경쟁력 있는 대단한 이유는 뭘까요?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이 표준치가 된다는. 그리고 이제 이게 빨리 만들어 준다는 거. 근데 이게 납기일도 조금 이제 가공되고 포장된 스토리인데 이 폴란드에 이제 2022년 9월 달에 계약을 이제 했는데 1차 계획들을 그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하고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빨리 물건을 줄 수 없냐. 마치 그때 우리가 우리 육군에 공군에 똑같은 납품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다 뺏어 줬어. 근데 난 이게 꾸준하게 지켜본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는 그 당시에는 말을 못하고 저거 우리가 쓸 물건을 저거 빼주면 우리는 뭐 전쟁 대비 안 해? 우리는 뭐 죽어야 돼? 만약 전쟁 되면 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넓게 얘기하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죠. 이거를 저 국가 상대 국가한테 안심을 시키고 뭔가 보증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좀 빨리 줬을 때 뭔가 좀 더 안심하고 또 다음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공군 뭐 F-50 계열이지만 공군도 그렇고 F-50 그렇고 육군의 KT 전차 부대 증가 편성 편제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중간에 3년 동안 멈췄었죠. 그걸 빼주니까 우리 물건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그런 성의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물건을 빼줄 정도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 아주 우수 고객을 확보를 했죠. 폴란드 전례 없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유럽 과거의 동유럽의 이제 핵심 국가인데 또 서유럽 나토에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유럽에서 지금 큰일 났네 저거 뺏기겠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제2기 집권하면서 서유럽을 이제 때렸죠. 니들 돈 써. 왜 내 돈을 계속 쓰게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1차적으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2차 세계대전처럼 그게 많이 쳐들어오면 그때 내가 같이 합류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너희들 돈 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증액을 했다. 국방비를 나토에서 증액을 한다 하면서 동유럽은 그쪽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나 한국이 그 방산 시장을 또 이렇게 먹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우리 돈 쓰는 거 우리끼리만 이렇게 회전시키자. 그게 최근에 이제 사례고 저는 이제 그거를 1월 달부터 보면서 저 우리한테 돌아갈 돈이 없을 텐데 근데 또 온라인상의 언론에서 또 뭐 저거 먹을 빵 생겼다 뭐 저 우리 거다 해서 그거 아니라고 이제 제가 다른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3월 달 이제서야 실상들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참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온라인의 언론들이 너무 떠드는 게.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최근에 미국의 전략적인 뭐 고립주의라든가 우성주의로 파병된 군인들의 철수 이야기 이런 것도 막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각자 나라 자기가 지켜라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K방산 수요로 이어진다는 얘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요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게 왜 매치가 되죠? 뭐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막 지켜주는 것들이 좀 빠지면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전쟁 장비를 빠르게 지금 괜찮은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서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워낙 뭐 실력도 좋고 이제 좋은 장비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출 중동 지역에 수출한다든지 뭐 동남아시아에 실력이 있어요. 이 서유럽 중심의 방산 그 업체들이 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 있고 그거를 이제 지켜본 트럼프가 서유럽은 니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만들어서 옛날 냉전 시절 때처럼 똑같이 못하겠지만 만들어서 채워라. 그리고 이제 동유럽은 우리 자기네 미국하고 한국의 대표적 한국의 이제 방산 제품이 들어가는 게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경우. 동유럽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처럼 딱 사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죠 구역이. 서유럽은 네가 지금 해 북유럽, 남유럽 다 합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일정 부분 한국한테 맡길 거다. K방산에.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제 무기도 좀 늘 거다.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판매할 거다. 그다음에 중동은 이제 공동 시장이에요. 뭐 서유럽 방산업체, 미국 방산업체,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다 들어가서 서로 이제 판매하는. 워낙 수요가 더 많으니까 중동 시장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다 분리가 돼 있고 아까 병력 얘기하셨는데 딱 그 온라인상의 뉴스도 좀 이게 뭐 필요할 때가 있었던 게 자세히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은 트럼프가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처음 그 발표했을 때 그 독일 주둔군을 다 분산 배치 뭐 벨기에로 빼고 이태리로 빼고 뭐 중동을 빼서 다시 다 이렇게 뜯어놓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종 발표가 그 바로 밑에 헝가리 겁을 주는 거예요. 헝가리에다 잠깐 이렇게 이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헝가리는 나토 국가이면서 친러 국가예요. 참 묘한 게 있는 거 지금. 그리고 이제 처음에 또 혼자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 주둔 미군을 38,000명인가 미군을
폴란드를 뺄 줄 알았어. 근데 폴란드를 빼면 또 러시아가 이제 더 긴장하니까 또 반대의 그 상황이 생기니까 밑으로 친러 국가를 빼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상당히 이 트럼프 정부, 특히 트럼프가 일기 때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아. 자기가 뭘 잘못했고 그게 오류가 생겼는지 아니까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제 헝가리를 빼는 거기 때문에 실천을 한다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K 방산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병력을 이동 배치를 유사시에 다시 헝가리에서 뭐 독일로 올리는 건 쉬우니까.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 배치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겁을 주는 거죠. 나토 국가, 독일, 프랑스 중심의 국가한테 무기 니들 만들 줄 알잖아. 돈도 있잖아. 돈을 딴 데 복집에 쓰지 말고 좀 써라. 겁을 주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뭐 트럼프가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 내가 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은 또 뭐 예전보다는 역시 그 정책 오류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천궁창무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첫 번째 이제 러우 전쟁에서 끊임없는 여러 종류의 탄도탄, 뭐 순항 미사일, 뭐 드론까지, 그다음에 드론보다 좀 큰 UAV, 수많은 이제 투발체가 날아들고 그거를 봤는데 동시에 이스라엘 쪽에 이란이 또 쐈잖아요. 뭐 막 온갖 종류 다 섞어서. 그래서 이게 예상 밖으로 이제 또 지대공 미사일, 탄도탄이나 그런 이제 공중 전투기뿐만 아니라 그 무인체들, 그 이제 발사체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소요가 엄청 갑자기 증가를 갑자기 급상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또 시장에서 소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제때 빠르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그다음에 성능도 보장되는 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천궁2. 천궁2는 이제 근본이 그 기본 우리 기술, 대한민국의 유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을 합한 거예요. 불검사 합 때 러시아 기술을 좀 받아놓은 거 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그게 결합이 돼서 잘 나왔어요, 물건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입국이 볼 때는 야, 저게 러시아제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서방 국가에 그 장담할 수 있는 고장이 안 나는 한국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좀 괜찮다. 이건 사도 문제가 없겠다. 그다음에 명중률이 대단히 우수하다. 그리고 빨리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별도로 이제 시장이 터진 거죠. 그래서 폴란드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세 개가 이렇게 뭐 실적을 처음에 받았는데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탄도탄 쪽에 LI 넥스원. 근데 이게 또 미사일이다 보니까 K방산에서 항상 순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게 기자들이 써주는 게 네 번째 수준이에요. 첫 번째부터 안 나와. 근데 인기는 지금 이제 급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제 천궁2라고 하는 대탄도탄 미사일도 이제 발주를 받지만은, 그러니까 수주를 하지만은 그 시리즈 중에 또 새로 개발하는 게 천궁3형. 예, 좀 더 높이 명중률이 더 완벽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롱셈이라고 있습니다. L셈. 그것도 지금 상대방에서 입지를 하고 있죠. 사겠다고. 그래서 L셈도 1형, 2형이 있어요. 앞으로 그쪽 시장이 방산업체, LG 넥슨, 하나나 같이 중심으로 또 다른 좀 이렇게 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이면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물건 제때 만들어주면은 2030년대 K방산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겠나. 국가 경제에 다른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반도체가 예전 같지 않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메꿔줄 수 있는 국가 경제.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저희 그거를 이제 당사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을 더 늘려야 되고 배정해서 그 관리하는 이제 공무원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게 다령장 로켓 천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투기 KF-21, 이게 보라매 전투기죠? 네, KF-21 보라매. 이게 완성 전부터 전 세계에서 문의가 뭐 관심이 많다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심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외형상 그 디자인이 스텔스 전투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 스텔스 전투기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외형 형상을 이제 결정해서 디자인을 확정을 치면은 이게 전투기를 한번 이렇게 설계해서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기능을 이제 나중에 넣겠다는 거죠. 개량 사업할 때. 그래서 외형부터 이제 확정을 스텔스처럼 만들어 놓고 이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어느 날 갑자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다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전에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이제 만들어서 공군에 배치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말 그대로 경전투기고. 그래서 그 건너뛰는 그 실력이 대단한 거죠. 스텔스 전투기는 그냥 한순간에 만들었나? 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개량 사업을 해야 되고 별도로 앞으로 이제 2030년대.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이제 살펴보니까 레이더, 뭐 전장비가 핵심 전장비가 또 대한민국 국산이에요. 외국에, 미국에 의존을 안 해. 그러니까 뭐 수출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피해갈 수 있고, 뭐 수출 제한이어서.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엔진은 또 미국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와주는 거 같으면서도 하나의 수출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자기 적대국에, 미국의 정책에 적대적인 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통제하려고 엔진 자체를 또 이제 야, 우리 거 써 하면서 이게 뭔가 아주 고차원의 또 통제를 받는 거예요. 대신 다른 어떤 국가는 수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F-35라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도 그런 이제 상당히 철저히 관리해서 함부로 안 파는데 KF-21도 엄밀히 따지면은 막 팔 수 있는 전투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 합의를 해야 돼요. 수출할 때마다 이 나라 되냐? 뭐 오케이. 아, 이 나라 내 말을 잘 듣는데 어떨 때는 정책을 좀 따르게 쓰는 좀 회색 국가들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그런 나라 대상으로 팔 수는 있어요. 미국에 협의를 해서 판매를 이제 승인 받으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기가 이제 상승하는 거죠. 야, 저거는 스텔스 전투기 갖고 앞으로 그렇게 개량을 한다는데 저거 사다 놓으면은 돈을 좀 더 들이면 나중에 들여다 놓고 개량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스텔스 전투기가 된다. 미국은 또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가 안 파는데 이것이 그 효과를 앞으로 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 입지를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기본 정보를 이제 알려달라. 이게 어떤 취지에 만들었고 기본 재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공중전 성능, 그다음에 차후에 조만간 이제 성능을 보탠다는 공대지 공격 능력 이것들을 이제 계속 정보를 요구하고 있죠. 그럼 KF-21을 양산 착수했다던데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나요? 일단 그 초도 양산이 블록 1형이라고 해서 40대를 예정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좀 논란이 됐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40대를 일괄적으로 생산하면은 또 중간에 이게 이제 막 만들어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비행 자체는 이제 하드웨어 쪽인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제 거의 이제 판명이 되고 있는데 개발을 이제 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나중에 그 좀 시간을 두면서 이거를 좀 쪼개서 생산해보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미국도 그러고 이제 뭐 프랑스도 그랬으니까 그 시스템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작년에 40대를 20대, 20대로 나눠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20대 계약이 됐고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올해 이제 6월달 전후로 해서 또 나머지 20대 계약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들이나 또 관심 이제 매니아가 되시는 뭐 나이 연령이 상관없이 상당히 저게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한 번에 다 생산하면 될 거를 왜 쪼개 생산하냐?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한국항공운輸산업 카이 제작 업체에서는 이걸 분할 계약을 하면 좀 손해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여론이 이제 다 합세가 된 거예요. 일반 여론과 그 제작 업체하고.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슈거리로 이제 많이들 방송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올해 되면서 좀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20대 올해 또 마저 한다. 그럼 이제 40대 어쨌든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뭐 말들 많고 고생들 했는데 마음고생했는데 그래서 초도 양산 40대 이제 끝나고 계약이 끝나고 그래서 26년도 내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실전 부대 그래서 1호기, 2호기 2대 정도가 실전 부대에 인도가 됩니다. 공군에. 그래서 그게 이제 부대가 예정된 부대가 강릉 기지. 거기서부터 이제 한 개 부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수원에 있는 기지에다가 또 이제 배치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공대공 전투, 적 폭격기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공대공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블록 1형이고 지상에 북한의 주요 이제 지상 그 타격에 대한 대상까지 폭격하려면은 또 개량을 좀 해야 돼요. 추가로 무장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결,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개량형 블록 2형이라 하는 거는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져서 28년부터 그거는 이제 80대. 그래서 다 합해서 도합 합해서 120대를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기로 한 게.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은 최근에 결국 쫓아내라.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 이렇게 뭐 볼장 다 봤는데 하는 게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처음에 우리 합작 공동 개발로 들어왔을 때는 50대 생각을 했는데 현재 3월 말 현재로 봐서는 숫자가 좀 줄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그래서 해외 수출 기록으로 어떤 성과로 들어가는데 50대 이하로 줄어들 것 같아요. 돈도 안 주고, 뭐 기술도 훔쳐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반 여론이 안 좋아요. 인도네시아 같이 하는 거는. 하다못해 전투기 옆에 국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공동개발이니까. 그거 다 빨리 치워라. 근데 저도 빨리 치웠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거 보기 싫더라고요. 자, 2030년까지 근데 3조 원 들여서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일본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개발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있는 세대라서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중국 전투기의 자체 엔진 개발 실패한 사례,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원하는 그 힘이 안 나오는 추력이 엔진의 힘이 안 나오는 걸 이제 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내구 연한이 짧아요. 중국제 그 자국산 그 엔진, 제트 전투기 엔진이 그걸 계속 갈아치우고,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쓰면 또 갈아치우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1955년 이후에 이 냉전이 들어보니까 당시에 소련을 어떤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그냥 완전히 군사력으로 죽일 수 없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려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트 전투기 그 엔진을 연구를 하라고 또 이렇게 도와줘요. 미국이. 5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한 50년, 60년 가까이 지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한 5, 6년 전에 해보니까 또 역시 일본도 한계가 힘이 안 나와. 그만한 그 추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사력이. 그 전투기의 그 외형상에 그만한 힘이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손을 들고 지금 그 영국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게 소위 뭐 GCAP이라고 하는 건데 GCAP. GCAP. 그걸로 갔어요. 영국으로.
그래서 어떤 차기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는 조달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그 주변국에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50년대부터 제트 전투기 엔진을 이제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매번 이제 사실상 실패를 했죠. 원하는 그 힘이 안 나오는 그런 좀 힘이 모자란 그 엔진만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성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2010년대부터 이 어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이런 힘, 발전된 그 기술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상당히 저기죠. 그게 밑바탕이 돼서 엔진 개발이 지금은 이제 시도해도 되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16,000파운드, 그러니까 정확히 숫자 수출액 개발 16,000파운드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면은 완벽하지가 않은데 일본인이나 중국이 했던 오랜 세월을 우리는 건너뛰어서 그 정도까지 동등 수준으로 해보겠다. 우리는 건너뛸 수 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고생한 거는 우리는 짧게 10년 만에 해서 수준을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돈을 들여서 진짜 우리가 성능 좋은 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현재 1단계 이제 시작 단계고, 그래서 2035년도, 한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는 16,000파운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국산이. 네. 근데 이게 정부 주도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관청에서 돈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업체도 이제 노력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 올해가 시작 단계라서 전망은 좋은데, 진짜 그 고성능 전투기, 소위 지금의 KF-11 보람의 다음에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건데, 거기에 순수 국산 전투기, 제트 전투기 엔진을 넣으려면은 그 다음 2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보람의 전투기, 그 다음에 1단계 개발, 국산 전투기, 제트 엔진. 그 다음이 이제 진짜죠. 그 다음 6세대 전투기 우리 개발, 설계와 함께 진짜 그 힘이 센, 아주 내구성이 좋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40년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다. 제트 엔진의 시작이고 어떤 주변국이 고생했던 건 우리는 다 건너뛰어서 완성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게 뭐 될까? 저게 주변국이 사실상 실패했는데 계속 뭐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꾸준하게 돈만 그 시간과 돈이 잘 제공되면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예. 자, 그럼 지금의 K방산 경쟁력을 만든 거는 편집장이 보셨을 때 뭐 때문이고 앞으로 이런 K방산의 높은 성장세가 앞으로 얼마나 좀 지속될까요?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김작가 TV에서도 이제 많은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재테크에서 특히 방산에 관심 갖는 거는 방산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뭐 다 기타 등등. 일단은 이제 우리 70년대 중반부터 75년부터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기치하에 무기를 다 국산을 해야 된다. 핵무기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50년이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상 그 내수, 소위 우리 국군이 이제 다 사주는 거, 대량으로 이제 사주는 게 80년대, 90년대 계속 있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이 다 그 토대, 그때 당시에 다 이제 기획돼서 그게 토대가 돼서 지금 완성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20년 전을 이제 거슬러 생각하면 2003년도 기준인데 현재 방산 수출, K방산 수출의 핵심 그 품목들이 이미 그 2003년부터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설계하고 뭐 개발을 이제 연구를 하지만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전부터고 실전 배치는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꾸준하게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되고 있었고 이제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노력이죠. 방산업체의 노력이 상당히 컸고 물론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또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업체들이 이제 버텨야 되거든요. 그 특수 사업이기 때문에 방산업체가 어떤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거 감수하고도 이제 버텨줘야 되는, 꾸준히 버텨줘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좋은 이제 상황이 왔는데, 물론 이제 그 동유럽은 이제 불행이지만은 우리한테는 기회가 왔고, 이제 이것을 현재의 상황을 이제 수주받는 걸 이제 기반으로 진짜 2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무기, 그 개량용들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개량용 그 개발이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고 상당히 저희 그 군사 매니아들 그 사이에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뭐 주식 분야를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 항공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쪽에 항상 우선시하는 제가 발언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얘기한 거 보시면은 전투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꾸준하게 그래도 이 회사가 유지해서 물건을 만들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헬기 사업도 있지만은 또 미사일 사업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비행기 분야, 전투기 분야를 우선시하고, 그 회사, 방산업체가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전차 분야 업체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좀 줄을 것 같아요. 전차는.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 폴란드 수출이 이제 2030년까지는 완성이 되면 그건 그냥 꾸준히 거기까지 가는데, 그건 언틸 거기까지고, 그다음부터는 현대로템인데 이게 K2 전차 만드는 효표전차, 현대로템이 이제 변신이 따라야 돼요. 자기들이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 반갑게도 미사일 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차 회사가. 그래도 놀랬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신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의 그 전차 분야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잘 나가는 이제 그 돈을 잘 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하고 천무 다연장.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자주포가 11개국까지 수출이 됐다고 이제 하는데, 뭐 계약 예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량용, 뭐 K9A2
반 자율화, 무인화된 거고 K9 A3 이거는 무인화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기의 세계, 이 군사 무기의 세계를 오랜 기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품목,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물건은 잘 팔리는데 그 다음에 개량품은 좀 덜 팔려요. 이게 좀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개량을 이제 키트를 사서 개량하려고 그러지 완제품을 그대로 또 안 사요. 완제품을 사야 돈이 큰데 수익. 일단 오리지널 플랫폼이 들어오면은 개량하셨어?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그 키트만 주시면 내가 이거 갈아 끼울게. 그거는 이제 저기죠. 수익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A2가 나오고 A3가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올 건데 이게 이제 내수, 우리 대한민국 육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그럼 과연 이제 키트 판매해서 버틸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기 쪽의 사업들을 아니까 좀 약간의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려가 되죠. 왜냐면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라고 하는 게 한 2,000여 명 가지고 있거든요. 그 80년대 중반부터 만든 K55A1 여기 있지만 하나가 있고 한 종류가 천여문. 지금 이제 아시는 여기 천여문이라는 게 천여개라는 건가? 같아요. 그러니까 포는 문으로 따져요. 문. 개수 단위가 문. 근데 개로 하셔도 돼요. 일반인들 개로 하셔도 돼요. 전투기도 개로. 그냥 일반인들끼리는 개로 하셔야 되는데 소위 전문가들끼리 이제 토의를 할 때는 저기 망신당하지. 근데 일반인은 괜찮습니다. 모르시고 관심 갖는 것만 해도 관심을 가져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래서 이제 개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천문이 있고 또 천여문이 이제 K9 자주포가 있어요. 그래서 2,000여 문이에요. 근데 또 그만큼의 숫자를 못 써요. 국방비라는 게 한쪽에만 몰빵, 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량 사업은 해요. 기존 플랫폼이 있으면 이제 속에 다 일일이 갈아 끼우는 거. 그래서 그 시장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아주 맨바닥부터 시작하는 사가거나 판매하거나 이거는 좀 덜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 그 시장을 또 계속 이제 국제 외교를 아니면 국제 정세를 면밀히 나라마다 판단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기사, 신문 기사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래서 개발을 하면 이제 좀 열리긴 하는데 지금같이 폴란드 같이 막 뻥 터지는 한 번에 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자, 또 차세대 유망 방산 기술, 뭐 드론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 레이저 무기,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딘가요? 대한민국의 방산,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중에 방산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뭔가 윤곽도 안 들어오고, 뭐 하다못해 오늘 제가 이제 제 회사에서 우리 뭐 세미나가 이제 많이 열려요. 봄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뭐 레이저 분야도 열렸고, 며칠 전에. 그다음에 드론도 이제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AI도 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좀 야단 비슷하게 쳤어요. 또 AI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군사 쪽에 접목되는지 알아? 글쎄요, 가봐야 되겠는데. 야, 지금 이 목차를 봐봐라. 목차 보면은 이 둘이 무시하다. 소위 AI라는 게 앞선 게 여전히 앞선 게 뭐 유럽이죠. 유럽하고 이제 뭐 다른 나라가 이제 중국도 앞섰다고 하지만은 유럽도 상당히 군사 쪽은 앞섰어요. 군사에 접목된 AI.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개발이 진전이 상당히 느려요. 대한민국의 AI하고 드론 쪽에. 자폭 드론 이런 쪽에. 드론이 이번 러시아에서 너무나도 활용도를 많이 보여줬죠.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면은 그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은 좀 덜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 물론 이란이 이렇게 쏜 거는 장거리 이제 UAV 같은 여러 가지 장거리 이제 드론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니까 가서 그냥 딱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이스라엘 쪽은 공개되는 것도 적고 조금 그냥 멀리서 휘 날아드는 거고. 아니, 우리는 이제 그 전쟁의 참사의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니까 드론이 저렇게 몇 개 보면 드론이 저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근데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보면은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막 갖다 정밀 유도폭탄 떨고 갖고 건물 자체 이만한 건물 그냥 주저앉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진짜 전력이 우수한 전력이 뭐냐?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공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아주 특화돼 있고. 그런데 이 공군 전력이 약한 나라는 이제 소위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그게 우크라이나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나 특성, 뭐 환경에 따라서는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앞에 말로 돌아가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좀 개발이 좀 더딘 게 드론하고 AI 쪽 좀 느려요. 근데 레이저는 좀 앞서고 있어요. 레이저 쪽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좀 전망이 좋다. 레이저 분야는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개발을 꾸준하게 국방과학 연구소 중심으로. 예, 그건 잘하고 있어. 이제 실전 배치된 것도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뭐 드론을 보내면 이렇게 지져가지고 떨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물건은 이미 초도품이 나와서 실전 배치가 되고 있어요. 새롭게 등장한 그러면 드론. 지금 얼마나 사용되어 있고 드론 기술의 우위는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뭐 이쪽 바닥은 정말 이거라고. 그러니까 실전 사용보다는 대량 양산 배치 운용할 수 있는 그 혈제 드론, 그러니까 좀 UAV 큰 것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제 중국이 많이 성장을 해서 그거는 뭐 저도 뭐 반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실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게 참 아쉬워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막 갖다 착륙하다 들이받고 태워먹고 뭐 헬기 태워먹고 사고만 일으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우리가 약한 부분이에요. 이 소위 무인기 쪽에.
전력도 약하고 이제 건설을 이제 한다고 해서 긴급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투자를 이제 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긴급 전력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북한 대비. 그래서 뭐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부의 이런 드론, 엔티 드론 이런 전력은 지금부터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다 닦아놓고 관련 방산업체까지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은 향후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취약점입니다. 그럼 드론은 이란이 이쪽에서 좀 덜 사용됐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사용되게 했는데 얼마나 위협적인 거고 드론의 천적은 뭔가요? 요즘 뭐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드론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주파수가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지 쑥 떨어지고 뭐 그런 거 봤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근거리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가능한데 또 그거를 견디는 이제 드론들이 또 나오죠. 뭐 광섬유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골판지 드론. 그래서 또 그걸 피해 나가기 때문에 서로 그 시속 게임 하는 거는 계속 당분간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전파방해나 뭐 아니면 골판지 같이 이렇게 그 스텔스 사실상 그것조차 대량으로 보유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쪽을 보니까 북한도 탄도탄, 방사포,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대구형 다연장 로켓, 방사포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어. 그래서 북한도 이제서야 자기들이 이제 병력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겪으면서 이제서야 북한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소형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막 그 현지 답사 해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대량 생산하라고 하는 게 북한이나 우리나라 한 발짝 차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남북한 그 드론. 북한군이 드론이 당하는 모습들을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뜨거워 이제 하고 자기들이 다 병력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으니까 영상 자체가 떠 있고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이 20년 사이에 그 부분에 상당히 특화됐다. 그래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북한이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드론 무기가 좀 많이 늘어나면 원래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오물풍선을 보냈었잖아요. 미사일 쏘거나 뭐 총을 쏘는 건 아니어도 드론 같은 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날라올 확률이 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강대교, 한강철교 말고 한강대교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소위 그 대통령실이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용산 지역이지 않습니까? 단거리, 그런 이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그 단거리 미사일이 이제 신공이 배치됐었어요. 그 한강대교 중간 부분에 그 검문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50년 이상 된. 그래서 그 실제 타격하는 그 미사일 배치된 거 발칸포라든지 그 기관포 그저께인가 이번 주에 보니까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쥐약한 센서 아예 대놓고 딱 이렇게 설치해놓고 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준비가 이제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보완이 될 거예요. 북한이 이제 2014, 15, 뭐 이렇게 16년도에 정찰 그 소형 그렇게 RC 리모트 컨트롤 같은 걸 보냈잖아요. 그때 상당히 많이 놀랬죠, 우리도 상당히. 그래서 그거 수준에서는 자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서야 자폭 북한도 넘어가는 걸로.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이제 경쟁을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장비를 더 그런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센서를 더 많이 사서 배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용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이제 산업시설, 뭐 울산이라든지 포항 이런 데 이제 더 면밀하게 배치하면은 대응이 되겠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기관포를 이제 좀 더 신형 기관포를 이제 좀 배치해서 이게 구경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소구경 기관총 뭐 12.7mm도 그렇고 다종다양한 무기를 이 후방부대 지금은 다 전방부대 DMZ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려면 저렇게 멀리 내려오니까 그게 자폭 들어오는 데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후방부대 이작사 쪽에 그런 이제 센서라든지 감시 센서 경무장이라도 좀 요소에서 배치하자. 뭐 부산 지역도 그렇고 뭐 창원 K방선의 중심지인 창원 지역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 부분에서 별도로 또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올해 연말 25년 말 가면 이제 국회에서 얘기할 것 같기도 해요. 보완을 하자. 저렇게 전쟁이 어떤 상당히 심화돼 있다. 자폭 드론 때문에. 그래서 대비책을 이제 그쪽으로 좀 세우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방산에 대한 얘기 여쭤보고 있는데 그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은 어디고 좀 한국은 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흔히들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참 이게 정확한 보도가 잘 안 되기가 아쉬운 게 찝어줘야 되는데 서유럽만 얘기해요. 서유럽에 뭐 천조 예산을 마련해서 뭐 K방산이 뭐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한 달 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심사가 지역이 다 서유럽이 유명한 방산업체가 많으니까 전차 업체라든지 뭐 전투기 업체.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경쟁이 앞으로 되는 국가는 그쪽 지역보다는 그건 전통적인 지역이에요. 뭐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냥 자기들 파는 대로 팔아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 내수도 있고 수출도. 그래서 그냥 금방 눈에 드러나죠. 저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쉽게 포착이 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들어오는 경쟁자는 튀르키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와 우리의 관계는 20여 년 전에 우리 방산 제품을 사줍니다. 한편 또 기술도 가져가요. 돈 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차, 알타이 전차, 자주포도 그렇고 그 K9 자주포에 뭐 튀르키판이 있고 그 T155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분야에서 우리 KT1 훈련기를 사갔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했던 훈련기가 있고 우리 T50하고 아주 동급이라 할 수 있는 후르제트라는 또 훈련기, 초음속 제트 훈련기를 이제 출시를 했고 KF-21 같은
소위 5세대를 지향하는 전투기 칸. 그러니까 우리 뒷공무니를 쫓아와요. 아주 핵심 무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개발해서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 나중에는 얘네들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긴 하겠다. 지금까지는 품목이 전차나 자주포에서 있었는데 이 전차 자주포에는 또 뭐 엔진 계통은 또 우리가 또 줘야 돼. 납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뭐 그래서 완성돼서 수출 나가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한국 분야 전투기로 하니까 뭐 엔진은 다 미국제. 경쟁 대상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가서 세일즈를 하면 저 옆에서 같이 이제 후보국으로 와가지고 뭐 더 싸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튀르키예를 보고 있어요. 이 서유럽은 그냥 전통적인 나라들이 뭐 걔도 뭐 하는지 아니까 우리가 오래기가 봤기 때문에 그걸 피해 다니면서 판매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피해 다니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튀르키예가 옆에 슬그머니여서 나도 또 비슷한 물건이 있어 이런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럼 방산 산업이 제일 발달한 순위대로 한다면 우리보다 위에는 어디가 있죠? 당연히 미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출 규모, 수출 어떤 수지액 같은 거로 기준하면은 역시 뭐 미국과 서유럽이죠. 서유럽에는 어떤 국가들이 좀 해당될까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 다음이 스페인 대표적인 국가가.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기술 판매하고 아니면 시험 평가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제품 위주는 아니고 그리고 뭐 벨기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기 쪽으로 뭐 특화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체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 발주를 받거나 이제 발주하거나 수주액이 얼마 안 되고. 근데 그걸 다 이제 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서유럽이 이제 그냥 뭉쳐서 같이 공동으로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잘 똘똘 뭉쳤다가 잘 헤어지고 잘 또 뭉쳤다가 그런 어떤 방산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방산 수출로는 10위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먼저 본 방송에서 다른 데서 할 때 2030년대 가면 뭐 5위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작년 기준이었는데 근데 지금 서유럽이 저렇게 이제 단합을 하겠다. 뭐 미국이 이제 막 야단쳐가지고 알겠어요 하면서 자기들 이제 단합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 하니까 그게 과연 5위가 순식간에 오지는 않겠다. 서유럽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나라별로 보면 또 이스라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목표를 이제 조정을 하면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스라엘 수준까지는 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수준. 이스라엘이 이제 작은 나라에 전쟁도 하면서 완제품보다는 이제 전자장비나 이렇게 센서 이런 쪽으로 아주 뭐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작은 물건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물론 이제 에로 시리즈라고 대탄도탄 미사일도 만들어서 독일이 이제 사가고 계약도 했지만은, 뭐 우리도 LA 넥슨에 뭐 LSM1, 2가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합하면 우린 전차도 생산하고 전투기까지 생산한 아주 종합적인 그 방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이스라엘 정도는 좀 건너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튀르키예를 이렇게, 야, 저리 가, 막 튀르키예를 견제를 막 야단을 쳐가면서 이렇게 밀면서 앞에 이스라엘을 이제 향해서 가야 되죠. 그 순위로 따지면은.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고, 이 중국이 옛날 방사 수출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대만 침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수의 무기를 이제 만들어서 채우느라고 수출을 좀 옛날보다는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네, 옛날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럼 K방산이 발목을 붙잡는 거는 뭘까요? 이게 좀 업계에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방송을 보신 분에 따라서 좀 저를 질타하실 분도 있고 욕하실 분도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방산업체 자신보다는 그 감독 관리하는 관청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기술을 이제 처음에 만들어주는 국방과 연구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게 변질됐어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취재 비슷하게 해서 면담들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국방관 연구소나 이 방위사업청의 해당 부서들이 좀 인력들이 변질된 게 말 그대로 공무원 같은 아주 그냥 우리 전형적으로 보는 공무원 그 행태. 아, 내가 사고 없이 잘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서 승진하고 급수를 높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그만두면 이제 그 보장되는 연금 잘 받으려면은 조용히 움직이고 골치 아픈 거는 쉽게 결정을 그냥 못 내주겠다. 자꾸 밀어. 그리고 인적 구성이 조금 옛날하고 틀려요. 이거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욕먹을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비율이 틀려요. 인적 구성이. 이 업체들이 좀 그게 실제 업무를 이제 들고 가서 아, 이것 좀 뭐 승인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은 오히려 교묘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 좀 들어요. 자주 들어요. 그래서 뭐 방산업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새로 또 뭔가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뭐 공무원 그쪽 개통 사람들은 뭐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제 저기 좀 완전 아주 심한 소리로 하는 거지. 당신이 뭘 알길래 이렇게 이제 욕먹을 수 있는. 예. 자, 중국, 대만, 미국 요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발표를 한 지 좀 됐었죠. 왜 2027년이고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지금 2025년에 봤을 때는 좀 있나요? 그 전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25년도에 쳐들어간다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정,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뭐 좀 유명한 매체에서 어제 그제 뭐 나온 것도 보니까 일단은 봉쇄하는 그 작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25년도부터 27년 전까지는 봉쇄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27년대는 어느 정도
군사력을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네. 쳐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있죠. 그 군사력을 또 이렇게 보면은 대만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도 돼요. 그냥. 근데 중간에 이제 바다가 있고 네. 양안사 데려가죠. 그리고 주변에 그 옛날부터 냉지 시절 훨씬 전부터 미국이 태평양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소위 전방 배치. 그게 이제 일본이거든요.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주일미군을 꾸준히 이제 강화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까운 근래 10년 전에 소위 이제 정비를 합니다. 전력들, 소위 무장, 무기들을 신형으로 이제 도입을 이제 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현재 작년부터 이제 내년까지가 이제 쭉 이어져요. 뭐 전투기나 미사일 배치하는 게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현대화 시키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27년도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그걸 대비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다시 처음 얘기 돌아가서 중국이 이제 그것 자체를 보면서 상당한 이제 고민에 빠질 것이다. 27년도를 이제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 목표 하나만 놓고는 돼요. 되는데 일본, 자위대, 그다음에 태평양 미군들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같이 이제 이게 3개 지역 뭐 하다못해 호주까지 이제 가세하면 호주는 뭐 좀 약하니까 이게 다 덤벼들면은 이게 가장 먼저 미국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실제로 주한미군은 그렇게 별로 역할도 없고 네. 가깝다고 하지만은 뭐 북경, 베이징을 뭐 여기서 오산기지에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의미가 없고 주한미군은 의미가 별로 실제로 없어요. 그냥 특화된 거예요, 북한에만. 전력 자체도 다 세분화시켜서 따져보면. 주일미군인 건가요? 주일미군은 이제 저기죠. 중국을 이제 상대로 개편을 최근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현대화를 합니다. 아주 뭐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뭐 내년 말까지 다 완성을 해요. 역시 27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뭐 스텔스 전투기가 더 많이 배치되고 있고, 현재. 그 기존의 구형 전투기 다 빼서 다 퇴역시키고, 필리핀까지 포함하고, 호주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순항미사일들. 각종 순항미사일은 막 전례 없이 막 깔리고 있어요. 괌 쪽에는 반대로 쏘면은 막을 수 있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또 추가 배치 이제 되려다가 말았지만은, 그게 쫙 깔아놔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중국이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만 하지, 반대로 저쪽 상대방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부각을 안 시켜. 참 그것도 묘하더라고. 그럼 일단은 뭐 가장 단기적으로 막는 건 사실은 대만 스스로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아주 단시간 안에는. 대만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뭐 강점이 좀 있나요? 전에는 이제 역시 뭐 미사일 국사, 자국사 미사일을 이제 많이 뭐 개발해서 배치했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 러우 전쟁을 보면서 이 미사일 쪽은 소모품이잖아요. 한 번 쏘면 끝나잖아요. 그것도 숫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상대로 해봤는데 결정적인 그 타격력이 안 생겨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도 나름대로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은 많은 그 중국 본토를 연안 쪽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게 과연 결정적인 자기들의 어떤 반격 수단은 아닌 것 같고 최신 무기도 뭐 나름대로 미국에서 이제 좀 벼르고 있다가 늦게 주는 무기들이 있어요. 뭐 F-16V 전투기라든지 뭐 M1 AT 전차 최신 전차인데 나름대로 그 이제서야 뭐 인도하고 있다는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 않고 해서 25년도 3월 현재 대만군의 어떤 특장점 무기 체계에서는 특별히 없다고 봐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중요할 텐데 달려와야 되죠. 네. 네.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그러면 전력 비교랑 기술적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미 해군은 이제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를 빼고 유럽을 상대하는 대서양 함대 빼고 태평양 함대에는 2개 함대가 있습니다. 요코스카, 일본 그 도쿄 근방에 요코스카에 와 있는 전진 배치에 있는 7함대, 물론 또 사세보항에도 있고, 사세보항은 이제 후쿠오카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그 미국의 서해안 쪽에 로스앤젤레스 중심, 뭐 샌디에고 이쪽에 3함대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3함대, 7함대를 합한 전력이 사실상 중국 해군의 실력과 비슷해요. 현재로서는 대서양 함대 빼고. 근데 이제 이게 전쟁 만약에 붙었을 때. 7함대, 3함대가 이제 같이 뭉쳐서 싸움을 할 때 뭐 격침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보충하는 건 대서양 함대가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뉴스를 단면적으로 보면은 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먹으려고 하지? 아, 미국 못 됐네? 그게 아니죠. 배경에는 다 모든 게 트럼프는 유사시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나 모든 환경을 거기서 파나마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땅이 붙어 있는데 야 내가 중국을 상대로 일본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면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러시아 폭격기가 날아오는 거 네가 좀 막어라. 그다음에 러시아 그 쇠빙선들이 북극해에 드나들 텐데 네가 쇠빙선 좀 만들어서 초기함을 만들어서 네가 대신 좀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주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막 분위기 조성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군사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는 그냥 단편적인 이제 경제적인 것만 부각시키죠. 미국이 못됐다. 뭐 옛날 무슨 뭐 중남미 다루듯이 다룬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 해군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금 급성장하고 있나요?
뭐 구축함, 호위함. 그러니까 전투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투함을 얘기해서 그냥 구축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미사일 많이 싣고 다니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실전 바로 투입되는 게 50척.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좀 가벼운 호위함. 그것도 구축함의 일종인데 그것도 50척. 그다음에 또 그 뒤에서 이제 뭐 조그만 배들, 조그만 전투함, 초기함이라고 하는 게 뭐 50척.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바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게 150여 척. 근데 이게 중국의 연안을 이제 중국 입장에서 연안을 이렇게 쭉 보면 북해함대, 뭐 남해함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옆에 한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유사시에는 이렇게 하려면 동원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다 달게들 수 있는데 초기에 전쟁, 양안 이제 전쟁할 때, 대만을 쳐들어갈 때는 고당 해당되는 지역에 함대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또 이 미 해군이라든지 일본 자위대가 해상자위대 달게 되면 또 옆에 북해, 남해 다 동원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대수를 척수를 보면은 이제 150척이 실전 투입되는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뺀 겁니다. 만들고 있거나 아직 뭐 좀 정비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게 150여 척. 그럼 또 해군에는 잠수함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해군과 중국 잠수함이 전력을 좀 비교한다면 이건 너무 잽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미 해군은 그 원자력 추진기관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핵폭탄을 가서 투발하는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기관으로 움직이는 물속에 오래 숨어있는 공격 잠수함이 70여 척이라면은 이 중국 해군의 모든 그 잡동사의 잠수함을 합쳐서 64척.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냥 공격 원자, 그러니까 핵폭탄을 이렇게 쏘는 거 빼고 70여 척.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해군의 그 현대화가 미국을 상대로는 아직은 좀 힘들다. 근데 대만을 상대로서는 압도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군도 그렇지만 저는 또 공군도 엄청난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냥 단적으로 공군은 중요한 건 요즘에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200여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10년 사이에 그걸 다 만들어냈어요. 그 J-20이라는 거를. 그게 핵심 전력이에요. 근데 나머지 재래식 전력은 소위 소련, 러시아제 플랭커 시리즈, 플랭커 전투기 시리즈의 뭐 개량형 아니면 중국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꽤 많은 수백 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항공 전력이 어떤 사전에 아주 조직적인 전력을 운영하면 다 격추할 수 있는, 얼마든지 격추할 수 있는, 대부분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이고, 쉽게 격추가 안 되는 건 역시 상대방이 스텔스 전투기죠. 그게 이제 200여 대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몇백여 대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국이 그래도.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그래도 어쨌든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총력전을 많이 좀 쏟아부을 수 있을 텐데 단기간에 중국의 공군과 해군은 미국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군부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순수하게 병합을 하기 위해서 대만만 쳐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동원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달려오잖아. 어쨌든 이게 미지수잖아요. 얼마큼 달려올지. 그렇죠. 가까이 있고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사세보와 다 가까워요. 그다음에 전진기지가 중간에 보급기지가 우리나라의 제주 해군기지하고 진해 해군기지 다 들어가거든요. 목포에 신항도 들어가고 부산에 해적사 들어가고 보급기지 옆에는 보급기지가 있어. 이제 주력기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다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제 불리해지죠. 1996년도에 그때도 사태가 있었는데 중국이 대만의 타이페이 근교 뭐 지룽항에다 미사일을 막 쏴서 막 전쟁할 듯이. 그래서 그게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미 7함대 그다음에 3함대 항공마 미 해군에 한 척씩 들어와서 그 중간을 가로막았어요. 나 격침할 거야? 못하지? 이러면서 이걸 이제 중단을 시켰지. 위협 상황을 미사일을 더 이상 못 쏘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중국 해군이 우리도 항공모함 가해서 저걸 밀어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운영하는 게 3척. 그런데 재래식 기관이야. 일반 엔진으로 원자력이 아닌. 그것도 비교가 또 안 되죠. 미국은 다 원자력 추진 기관에 항공모함 11척인데. 지속적으로 작전이 되는데 이 대만 상대로는 전력이 상당한 위지만은 미 해군이 뛰어들면은 거기다가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가세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그러면 그 전력들 미군 태평양 전력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를 때리고 시작하면 태워. 근데 그럼 진짜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전체 세계대전. 한미일가 붙자는 건데. 세계대전이다, 세계대전. 그러니까 동북아의 세계대전이죠.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빼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서유럽 빼고 이 아시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고민하는 거야. 이걸 때리고 시작해 유리한데 안 때리고 시작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확률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 좀 의미 드는 게 러우 전쟁에는 어쨌든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많이. 근데 직접 참전은 안 했잖아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지 미군이 간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책임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적 기억이 나는데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그렇죠.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대만에는 무조건 직접 참전한다라는 보장은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2차 세계대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막 그 히틀러가 쳐들어서 다 밀렸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계속 뭐 저긴 왜 그래 뭐 그런 수준이었어요. 영국의 처칠은 막 그냥 애걸복걸 했었고 영화들 다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 순간 장면 모습들이 그 정도로 이제 하나의 좀 멀리 떨어진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 아메리카의 어떤 나라가 생긴 그 역사를 거슬러면은 아주 유럽에 진전이 나서 온 사람들이야. 그렇죠. 거기서 어떤 핍박받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서유럽 사람들이 옮겨와서 자리 잡은 다음에 동유럽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층민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또 흑인들을 이제 불러다가 노예 살해했고 그냥 복잡한. 근데 주류층은 이제 서유럽 중심의 이민원 그 후세들이었잖아요. 아주 진절머리 나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끌려 들어간 건데 그것도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진주만을 기습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이 또 그 독일하고 손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대. 다 정리해야 되겠네. 예? 여기만 정리해. 태평양만 정리해서 될 게 아니네. 그래서 유럽도 이제 전쟁을 참여한 거고 동시에 다 싹. 그런데 우선순위는 이제 자기하고 영해, 영토 바로 이렇게 대면을 멀리 태평양을 두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직접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그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협적인 세력.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막 쪼이고 있는 게 돈줄부터 막아야만 무기를 못 만드니까, 더 많이 투자를 못 하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상대라는 거죠, 중국은. 어떤 지리 역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근데 유럽은, 직접 참여할 것이다. 예, 유럽은 같은 적이에요. 먼 친척들의 피가 많이 섞였지만은, 네. 야, 너희들이 내 생각과 비슷하고 네 능력도 되고 무기도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만드는데 네가 왜 안 해 돈 안 쓰고 그걸 맨날 복집에 쓰고 나보러 와서 주둔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잖아. 니들 다 모아서 해봐 했더니 급하게 이제 덴마크나 독일 중심으로 예 제가 천 좀 모았어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제 그런 기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국방비를 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은? 한 얼마 전에 TV 뉴스 보다 보니까 트럼프 집무실에 우리나라는 흔하지만 뒤에 먼저 했던 대통령들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흔하게 이제 그런 게 볼 수 있는데 뭐 당정 회의는 비슷하게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미국도 있더라고. 이게 집무실에 레이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 아주 나 처음 봤다고 할까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 레이건.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 양반이 레이건의 어떤 후신이구나. 레이건이 20세기의 그런 또 강경파 대소련 봉쇄. 이 트럼프는 21세기의 대중국 봉쇄 정책 강경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마 이어지는 게 있겠다. 그러면은 군사력을 재래식 군사력, 핵 전력도 지금 현대화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 재래식 전력도 품목들이 있잖아요. 장르들이. 그건 그대로 최신 무기들을 이제 계속 만들게 하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으로 갑자기 발표했죠. 나 6세대 전투기 그동안 개발하고 있었어. 우리 미국이 5년 동안 시험병도 했었어. 그게 바로 이거야. 보잉사의 F-47이야. 딱. 그래서 나도 놀랐어요. 다들 놀랬고 나도 놀랬고. 기존 전력, 전투기, 뭐 전차, 뭐 항공모함, 원자력 공격잠수함, 뭐 이런 거 다 현대화 시키는데 돈을 투자하는 거. 대신 미국이 20년 넘게 대테러 전쟁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권 시절에 먼저 정권에 그 자리 보존, 야 너 나 저기 선거할 때 도와줬지 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내가 뭐 하나 별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보직 하나 만들어.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 온 게 물론 이제 그 전에 오바마 정권 때 만들었어요. 바이든이 또 이어서 내뱉은 거고. 오바마 정권 때 2007년 8년도 얘기인데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듭니다. 미국이 해외 사령부 여러 개 있는데 본토 사령부도 있고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들어요. 이걸 왜 만들지? 물론 그때 중동 지역에 아니면 서남아시아 테러 문제가 심각할 때인데 아주 급증할 때인데 그걸 흉내내서 아프리카 지역이 뭐 나이지리아 지역이든지 케냐, 소말리아 지역에서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 아프리카 지역을 이 북아프리카 밑에부터 쭉 관리하는 나라가 소위 해주는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가 옛날 식민지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이게 이제 프랑스가 많이 파병을 했었죠. 그쪽 지역에 특화돼서 이 오바마 정권 때 뭐 그게 뭐 불안했는지 뭐 자리가 뭐 필요했는지 사령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없어요. 근데 난 그거에 대해 잘한다고 봐요. 괜히 불필요한 사령부를 인건비만 나가게 하고 그리고 주둔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프리카 사령부면은 이제 미국하고 친한 영국과 친한 케냐에 나이로비에 둬야 되는데 독일에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뭐 그냥 장난치 하는 거네. 아무리 원격 다 지휘 통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괜히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뭐 사람을 더 앉히기 위한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런 보직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역시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없앱니다. 불필요한 중복되는 사령부 없애고 그다음에 인건비 별자리들 줄이고 그 트랜스젠더 병력 대신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아주 옛날 전통적인 보수적인 아주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돈을 이제 절약해서 그런 국방비 좀 더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조선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일반 조선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좀 규합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종의 군함까지 이게 겉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 그 실익은 없어요. 최근 또 이제 언론을 또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양대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HD 현대하고 하나오션. 근데 하나오션 쪽은 뭔 생각으로 미국에 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진출은 뭐 얘기하는데 이 반대로 HD 현대는 속임수다.
트럼프의 속임수다. 우린 못한다.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HT현대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유인책이에요. 실제로 미국 가서 뭘 한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뭐 제한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바이든 때 만든 그런 일반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지금 와서는 다 뒤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망이 미국의 본토 진출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MRO 얘기하는데 MRO는 이제 이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분수 지원 뭐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정비를 빨리 해주니까 그건 맡기죠. 그건 수리하고 뭐 이렇게 다 고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해줬고 이번에 그것도 지원함, 전투함이 아닌 지원함 쪽에 지원함은 이제 그 내부에 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게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 감독관은 보낼 테니까 거기서 해오면 돈도 싸고 빨리도 만들고 그건 하죠 그런 거. 근데 실제 이 방산업체 중심 HD 현대나 하나오시는 실제 방산 분야 특수전사업부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남는데요. 낮은 수준의 인건비.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이 높지가 않은 K방산. 근데 지금 너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떼돈 버는 걸로 얘기도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폴란드 방산 수준이나 좀 관리를 아주 그냥 아주 정밀하게. 방산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유튜브상이나 이런 온라인 퍼진 거는 약간의 거품이 좀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은 전혀 모르는데 이 주식 그 부자의 사람들이 조장을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조선 기술과 군함 검조 능력은 그래도 검증받은 거겠죠? 어느 정도 능력일까요? 미국이 말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분야죠. 뭐 잠수함 분야 수중에 수중 무기 체계인 잠수함과 수상 일종의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구축함 그 두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크게 나눠서 그들이 우리한테 이제 맡긴다면은 수중 전력은 아니에요. 잠수함 쪽은 아니에요. 수상 전투함 쪽에 그것도 구축함이 아닌 그보다 좀 더 가벼운 호위함 쪽에. 호위함 쪽은 뭔가 같이 만들자. 너희들 엔지니어들 잘하는 엔지니어들 소위 HD 현대에서 이지스함을 관리 감독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을 미국 본토로 와서 같이 만들면 좀 빨리 완성하겠다. 그게 제가 볼 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호위함 사업이 지금 좀 삐그덕거리고 뭐 기사 다 났습니다. 신문기사 나서 그게 이제 미국의 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 그 설계도는 또 이태리제고 설계는. 근데 중간에 설계도를 가져와서 미국 거 하려니까 이제 막 이게 막 골치 아픈 게 있으니까 뭐 작전 요구도를 바꾸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됐어요. 그럼 뭐 어쨌든 정리가 되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그 잃어버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누가 빨리 해주는 그런 대상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HD 현대 이지스함을 했던 그 팀들 그런 팀들이 가서 하면은 좀 빨리 배를 이제 완성하겠죠. 2030년도 목표로 이제 초기 배들을 1번함, 2번함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나마 수습하려면은 이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아주 고급 인력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자, 대만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미국이 대만 전쟁에 만약에 진짜 참여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작년부터 우리는 참전할 일이 없다. 우리는 참전할 일은 없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드디어 이게 나오는 게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군사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원하는 게 참전,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북한 견제. 그렇게 전쟁을 이제 크게 터졌을 때 한반도에는 미국 본토의 전력, 태평양 전력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육해공 해병대 전력 가지고 북한을 막아라.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았냐. 우리 미국이 그만큼 도와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거, 포탄이라든지 주한미군도 이게 뭐 얼마 안 돼요. 한 주에 28,000명인데 그 화력이라는 게 미 본토에서 가세가 안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 평택 중심의 화력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요. 이미 2004년도 20여 년 전에 벌써 그 다운이 됐어요. 실제 전력이 뭐 보잘것없다는 게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공군 전력, 주한미공군도 F-16 전투기로 이제 단일화되는데 10월 달부터 그것도 한 줌이에요. 뭐 48대, 60대 뭐 사이인데 그렇게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다 모든 걸 주도해서 한쪽에 전쟁이 크게 났을 때 우리는 이제 북한을 이제 막아야 되는. 예, 견제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거 다른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이제 혐오파이브의 역할도 있죠. 그거 수시로 막 보여주고 끓였다 막 내렸다 막 기립했다가 막 시험 테스트 하고 쏘고 테스트도 막 많이 하고 한쪽에 뭐 전쟁하더라도 그런 이제 어떤 활동이나 작용 뭐 군사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책임이 이제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미국이 원했는데 2003년, 4년 이라크 전쟁할 때,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할 때 그때도 우리 미국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이라크 전쟁. 예, 베트남전 때처럼 병력을 투입을 해라. 전투 병력을. 그때 부시 대통령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피해 나갔죠. 공병 부대만 보내고 아주 머리 좋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생각한 거죠. 주한미군 좀 정리 좀 하고 좀 이렇게 먼지 털어서 좀 가볍게 하고 한국군을 실제 화력을 좀 강화시키려면은 우리가 좀 코치 좀 하자. 그게 이제 K방산도 거기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이거 뭐 생산하는 거 많이 생산하라고 그러고 뭐 필요한 걸 쓰면 뭐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KF-21의 엔진 미국이 이건 내가 줄 테니까 나 한번 설계해 볼래? 잘 만들어지는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거, 이런 이제 관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 나와서 또 폴란드 러우 전쟁 터지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출이 한 번에
쪽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제 기회는 왔는데 앞으로는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말들은 많았는데 전력 자체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기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자, 북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북한의 병설한 무기수란 기술력 성능의 시처럼 한국과 비교하면 지금 2025년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육군 중심의 그 병사, 보병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워리어 플랫폼 얘기 많이 해요. 워리어 플랫폼. 총기에 뭐 여러 가지 막 잔뜩 달잖아요. 뭐 그냥. 방탄이면 좋은 거에다 야시경 달고, 이 방탄복 좋은 거에다가 군화도 좋은 거에다. 쉽게 얘기해서 워리어 플랫폼 시스템인데, 차세대 AI도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반적으로 그냥 화려하게 차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총 맞으면 안 죽어요?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그렇게 막 화면 보면은 화려하게들 그래도 입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일단 내려서 포탄 터지고 자폭 드론 날라오니까 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군장을 더 사서 막 줘야 된다 하는데, 특전사뿐만 아니라 일반 보병한테도. 근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은 됐어요. 북한군도 이번에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이제 투입한 병력 보니까 특별한 군장은 없어. 네. 그래서 남북한 보병이 그냥 변함이 없다. 현대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퍼레이드,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 때 막 중국제 짝퉁 막 입고서 막 이게 나오는데 다 중국제 또 시기별로 보면 막 구닥다리 좀 지나면 저거 뭐 옛날 거네 불과 2, 3년 지나면은. 그래서 남북한의 일반 군사력, 그러니까 재래식 보병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가서 희생도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베테랑 점 참전했을 때 처음에는 희생됐다가 나중에는 작전술이 늘어가지고 희생이 줄었던 것처럼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진화하고 있고 남북 군사력은 이제 일반 보병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전차 전력, 해군 전력, 수상 전투함의 중심으로 그다음에 공군 전투기 중심의 전력이 우리한테 밀려요. 그거 갖고 장점 못해요. 그 사이에 이게 20년 사이에 다 썩은 장비가 됐어.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없는. 완전 구시대. 그리고 구시대 장비도 자동차 옛날 모으는 사람들처럼 컬렉션하는 사람처럼 잘 다듬었으면 또 구동이 되는데 그 운영 정비 체계를 돈이 없으니까 소홀히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썩은 장비. 고철덩어리. 지금 현재 북한의 주요 장비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각종 탄도탄 개발, 방사포, 대구경,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핵무기까지 개발한 거예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이 대한민국 국군한테 이제는 밀리니까 서로 이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방적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유엔군이 유엔에서 통제하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무기를 그렇게 해서 갖게 된 동기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장거리 ICBM. 야, 미국 들어오지 마. 나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했어. 동시에. 그러니까 장거리 서울을 이제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까지. 상대방인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한쪽은 재래식 전력이 아주 튼튼하고 한쪽은 이제 핵전력 중심의 탄도탄 전력이 튼튼하고. 그럼 전쟁이 나면 이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봐도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죠. 끝나지 않잖아요. 북한은 전쟁이 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나요? 사실 북한은 경제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 될수록 오래 버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이제 다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미국이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이제 육군 중심의 해병대 병력이 그렇게 옛날 1차 걸프전 1991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신속하게 핵심 전략 목표만 이제 잡으면 다 끝난다. 그게 이제 바그다드. 그쪽을 향해서 무조건 가잖아요. 그래서 성공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여파가 있어서 북한군 입장에서는 서울을 점령하고 휴전을 한다든지 반대로 대한민국 이제 한미연합 전력이 유사시에 평양을 점령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또 개입할 수 있으니까 멈춘다든지 양측이 이제 서로 자기들이 각각 수도를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 러우 전쟁을 보시면은 그나마 이 지도를 보시면은 러시아군이 침공하면서 이제 키우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좌절됐는데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지도 보시면 그 위쪽도 벨라루시 지역도 있지만은 약간 이 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달라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대한민국은 너무 가까워.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거는 이제 서울을 일시 점령을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뺏긴다면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거는 수도 서울, 우리는 반격하면 이제 평양.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주할 가능성은 있는지랑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주하면 어디부터 공주할까요? 불과 작년만 해도 이제 백령도를 생각했는데 그건 진짜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 서울을 이제 전차 부대가 내려오기는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서 어렵고 이 드론을 앞세우고 미사일을 일시적으로 많이 쏜다든지 파괴. 수도 서울을 이제 많이 여기 쏘면은 지금 우리가 주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콘크리트 이스라엘 같이 콘크리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민간의 희생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분위기를 잡아놓고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특수전 병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드론도 섞어가면서 이제 저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섞어가면서 상당히 이제 혼전이 이제 이 한강 임진강부터 한강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그게 제일 저는 걱정이 돼요. 이 수도 서울을 이제 일부라도 뺏기면은 이게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네.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전력 파괴할 수 있는 그 소위 탄도탄이라든지 순항미사일을 더 많이 생산해서 배치하겠다고 하는 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된 게 이제 자폭 드론들. 그건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겠다. 최근에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북한의 선제 공격 전략을 한국은 얼마나 예측을 빨리 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거기 너무 가까워서 이게 뭐 60초면 그냥 한국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한국도 그걸 격추하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들고 그냥 한국도 쏘는 거다. 그 쏜 지점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인데 반격을 바로 해서 해야 되는 네.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맞고 시작하면은 이 민간의 희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탄도탄 전력을 지금 구비를 하고 있죠. 네. 전례 없이 건설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완전하게 2030년도 후반에 중반 후반까지 완비가 되기 전까지 저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희생이 이제 불가피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그게 잠재적으로 있어요. 북한이 이제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쳐들어올 수 있겠나. 그러면 이제 그걸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종 센서, 뭐 위성, 정찰 위성, 뭐 정찰기, 아니면 뭐 지상 감시, 뭐 이렇게 도청할 수 있는, 도감청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완비가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떤 이제 정치 사건으로 인해서 휴미트 부분이 진짜 많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시 건설해서 투입을 하고 거기에 잠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중국 연안 쪽, 연변 쪽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약화돼가지고 조기 홍보라는 게 그 인적 자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좀 약화됐죠. 그래서 조기 정보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타격하는 거,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타격하는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부대들이 우리도 화력들이 있으니까. 근데 미리 움직임이 있다. 쏠 준비를 한다. 그걸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쏘기 직전에 우리도 다 막 차려입고 다 지하로 들어가서 보통 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똑같이 해야만 그 희생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서로 빨리빨리 쏘고 하면은 서로 이제 겁이 나서 중단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더 큰 상황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수많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그걸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겠네요. 일단은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네요. 이스라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아이언돔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이제 지금 개발을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서야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뭐 LSM 1형 같은 거. 그래봤자 그것도 소량이고 또 시간의 어떤 그 싸움인데 돈과 그 시간 그 사이에 지금도 이제 뭐 안전하게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안전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스라엘 같은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전쟁 뭐 이렇게 도발이 일어나고 전쟁 나면은 또 희생자 민간인들의 희생자가 이제 엄청 또 나오기 때문에 러우 전쟁의 도심지에서 파괴되는 거나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지역을 폭격하는 거나 좀 요즘에 이제 정신 차려서 봐요. 저게 우리가 될 수 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절대 없으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안보에 있어서. 그럼 혹시나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확률이나 어떤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한국에 쏠 수 있을까요? 뭐 거의 없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 작가님한테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 평양이 자기들 그 한반도의 수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 없애야 되잖아. 서울 없애야지. 그래야 나중에 시간 지나서라도 뭐 물론 이제 그 핵폭탄의 수준이 핵탄두의 수준이 나가사키 히로시마 수준으로 하면 이제 낙지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우를 보면은 나가사키 히로시마 일본에 그 경우는 20kT 짠데 20kT, 20KT 그런 수준으로 떨구면은 서울은 그냥 다 개박살 나요, 진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뭐 공격받을 수 있지만은 그걸 버티면은 한반도의 유일한 수도는 평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툭 하면은 뭐 해외에서 뭐 서울에 뭐 K 문화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얼마나 그 북한에서 시켰어요. 그 김정은 중심으로. 저것만 없애면은 한반도 유일의 수도는 평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지가 뭐 미군이 있는데 뭐 공격? 근데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군이 2003년, 4년 이라크 전쟁 파병을 하면서 주한미군도 빼갖고 절반을 지상병력을 그리고 전방에 파주 문산에 있던 병력을 하다못해 원주까지 있는 병력을 그 캠프들이 있어요. 부대를 다 없앱니다. 어떤 자기들 생활하기 좋은 시설, 평택, 캠프 원프리로 다 모아요. 그 사이에다 완공을 했죠. 2017년도에. 전방에 이제 부대라는 거는 훈련장이에요. 평택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헬기 타고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갔다 오는 거죠. 갔다 하는 주둔은 아니죠. 주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개편했어요. 그러면은 수도 서울에 있는 한미연합사라든지 지휘부들도 다 글로 합병했어요. 평택으로. 그 시설이 더 좋으니까. 명분은 그렇잖아요. 시설이 더 좋고 새 거다. 여기 문제 없다. 그래서 서울에 주한미군 병력이 연락장교들 아주 소규모죠. 그러니까 수도 서울에 미군이 사실상 뭐 몇 명 안 되니까 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미군이 빠졌잖냐. 옛날 같으면 용산에 미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자체로 이제 미국을 건드린 거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서울에 자주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택 뭐 그쪽에 다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평택 중심을 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북한에서는 잘 됐다. 내가 궁지에 몰리면 수도 서울부터 없애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군이 핵무장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랑 핵무장 가능성은 있는지 플러스로 결국 만약에 우리 뭐 국민들은 다 핵무장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되려면 미국이 전 세계가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히 전 세계보다는 미국이 이거 있죠. 용인 가능성까지 있는지. 그래서 그 복잡한 얘기고 뭐 지금 반대로 그것 때문에 무슨 우리가 미국한테 뭐 제재를 지금 뭐 다른 분야지만은 원자력 무슨 개발하는 거 일반 민간 분야 그게 이제 뭐 왔었는데 연구소 가서 뭘 훔쳐왔다. 그래서 뭐 제재를 받고 있다는데 그런 복잡한 걸 이제 건너뛰고 옛날에 하던 대로 냉전 시절 때처럼 미국의 어떤 전술핵이 고정 배치는 안 되더라도 탈취될 가능성도 있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일본은 또 다른 사정이에요. 일본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주한미군 시설을 통해서 아니면 훈련 때그 모의탄이 있어요. 모의탄. 가짜 탄도. 일부러 이제 훈련할 때 노출시키는 것. 그러니까 장착.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매니아 입장에들 이제 매니아 출신들은 알아요. 딱 보면 저거 가짜 폭탄인데 저게 원자탄이네, 수소탄이네, 그거 항공폭탄이네 알거든요. 그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있죠.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반도에서 그건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제도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작전 운영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요 정도는 좀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상당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복잡하게 뭐 핵무기를 개발합시다 뭐 그런 것보다는 미군하고 나토 수준의 이 전술핵 운영, 요거는 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경제 뭐 제재도 안 받고 그래도 안전 보장도 받으려면 최소한의 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 조치라도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양국 정치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북한 전력 중에서 핵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건 뭐죠?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 사이에 다 노후화돼서 가동이나 제대로 될지. 핵무기 빼고는 우리나라가 압도할 수 있다 그냥. 네. 특수전 병력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도 똑같아요.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중국 통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문화가 들어오고 문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그 옛날에 딱 막혔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개방되는 날부터 북한도 이제 막 이렇게 다 해이해졌기 때문에 특수전 병력의 존재가 과연 그 옛날로 생각은 옛날만큼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번에 또 보니까 거기 파병된 병력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뭐 일단은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전쟁에 뭐 투입됐다. 생각 안 한다. 20대들이 뭐 10대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뭐 잠재적인 게 있는데 그냥 정규 부대 편지로 봐서는 북한의 특수부대도 뭐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 차력으로 해서 막 뭐 나무를 뽀개고 이게 해서 이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북한과 전쟁 시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뭘까요? 주한미군일까요? 아무래도 한미연합사 존재 가치는 상당히 높죠. 그렇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발을 못하는 거고, 먼저 번에 이제 연평도라든지 뭐 그쪽 지역에서 그 서해 5도에서 있었던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군의 어떤 그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었어. 그 이후에는 이제 미 해병대라든지 뭐 이렇게 소수 병력이 왔다 갔다 하고 훈련도 그쪽에서 뭐 아파치가 사격 훈련한다든지 이건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2010년도만 해도 미국이 소홀히 하는 지역. 그래서 이제 쉽게 도발을 한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또 이제 그거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미연합 전력이 있는 한은 뭐 쉽게 전쟁을 못 한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거다. 근데 미국이 이제 빠지면 이제 이판사판 한번 해보겠다. 자기들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담보로 이 다 썩어 빠진 전력이라도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죠. 혹시나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기사나 단어 나오면 좀 전쟁의 위험성이나 대피를 좀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제 하도 이게 뭐 익숙해져가지고 북한의 뭐 탄도탄 뭐 시험 발사 온갖 종류의 그다음에 그런 거에 뭐 아무도 이제 움찔하지 않잖아요. 뭐 핵실험을 또 한다. 뭐 7차 실험을 이제 한다. 하는구나. 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이 2022년 2월 24일 전까지 뭐 그 당시에 겨울이죠. 2021년에서 22년 겨울에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러시아 병력들이 국경 지역에 몰려 있다. 이 정찰 위성을 찍은 걸 보여줬는데 저도 설마 했어요. 저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건 뭐 안 칠 것이다. 저건 위협을 하는 거지 뭐 들어가겠어. 크림반도에서만 그런 이제 정말 지정학적으로 한 거지 2014년도에. 근데 뭐 또 러시아 군사력이 옛날 같지 않은데 하겠어 했는데 결국 쳐들어갔죠. 24일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상 못했던 전쟁. 진짜 이스라엘 그 하마스 10월 7일.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이라는 거는 예상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양안 사태를 많이 원인을 합니다. 오늘 내일 27년.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오히려 좀 지금 당장은 전쟁 안 날 것 같아요. 물론 27년 이제 되면서부터는 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대만 양안 사태는 쉽게 일으킬 수는 없는. 워낙 얘기가 많이 돼서 서로 이제 긴장을 하니까.
근데 남북한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전혀 알 수 없. 저 오늘 전쟁과 안보를 가지고 이제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김 작가님이 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글쎄요, 저는 일단 우리가 이슈가 관심사가 K방산이기 때문에 K방산에 대해서 좀 더 응원을 이제 해주시더라도 그게 구별해서 이게 뭐 가짜 뉴스를 이렇게 물론 자기 식별도 안 되겠지만은 폴란드 수출 중심으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폴란드에 그 어떻게 진행되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고. 나머지 뭐 그다음 두 번째가 중동 지역인데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 두 지역이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 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뉴스로 보기 때문에 K 방산에 대해서 진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KF-21 전투기 때문에 이 군사 무기 매니아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K 방산을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되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가짜 뉴스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두 번째는 KF-21이 이제 조만간 실전부대 배치가 되니까 그날을 이제 좀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서 사실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좀 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K방산과 KF-21 거기에 온 힘이 좀 이렇게 모아졌으면 좋겠다. K방산의 성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지만 거기서 있는 우리가 혹시라도 재테크 투자하시는 분들이 버블이 끼어있던 그 버블에 우리가 우리 자산을 잃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안승환 편집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